80이 넘었는데 대장 내시경만 하면 용종 하나 없이 새하얗다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라고 하죠.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값비싼 유산균일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몰래 챙겨 드시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식탁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써온 음식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흔하고 익숙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오늘 아침 식탁 위에도 그 음식이 태연하게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대장 건강까지 지켜지는 아주 큰 복이 옵니다. 1장.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장에 좋은 유산균이 뭐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뭘 더 챙겨 먹어야 장이 건강해질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선반 가득 영양제를 채워놓고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죠. 자기 전에 유산균 하나 꼭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80 넘어서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평생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밀어냈는지 그게 진짜 비결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우리는 늘 뭘 먹어야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뭘 안 먹었는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손님들께 자신있게 드렸던 조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마음먹고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밥상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냥 웃으면서 별거 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둘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저는 제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손님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80 넘어서도 대장이 깨끗했던 분들이 평생 멀리한 음식 4가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장. 첫 번째 음식 가공육.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냉장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 열어보면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희 가게도 예전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날 아침엔 소시지 하나 구워서 반찬으로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냄새도 좋고 손도 빠르니까 참 편했습니다. 손님상에 낼 때마다 다들 잘 드셔서 저도 마음 편히 내놓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 밥상엔 이런 가공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자씨, 나는 고기는 먹어도 그런 빨간 소시지는 잘 안 먹었어. 짜기도 하고 뭔가 몸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한참 열어놓고 서 있었어요. 냉기가 다리를 스치는데도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각종 첨가물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장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아예 고기를 끄는 건 아니었습니다. 삼겹살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셨죠. 다만 가공된 형태보다는 자연 그대로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걸 훨씬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게 반찬에서도 가공육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 몇 분은 왜 소시지가 안 나오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신 수육 한 점 더 드릴게요 하고 넉살 좋게 넘겼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저 스스로도 계속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3장. 두 번째 음식 설탕과 단 음료. 가공육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가게 근처 카페만 봐도 달콤한 음료를 손에 든 손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오후에 당 떨어진다 싶으면 단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당길 때가 있어요. 손이 저절로 카페 쪽으로 향할 정도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뭘 마실까 고민하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즐거운 순간이었죠. 근데 장수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분들은 단 음료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대신 뭘 드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과일 드시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순간 뜨끔했어요.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편의점 음료로 당을 채웠거든요. 과도한 당분 섭취가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달콤한 음료나 디저트는 한번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은 단맛이 당기면 감이나 배 같은 제철 과일을 드셨습니다. 과일 자체의 단맛으로 만족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던 거죠. 저는 그 소박한 선택이 결국 장내 환경을 지켜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콤한 한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매일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방에 사탕 대신 작은 과일을 챙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허전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입맛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나중엔 예전만큼 단 음료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손님상에도 디저트 대신 제철 과일을 조금씩 올려드립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4장. 세 번째 음식 튀긴 가공식품. 세 번째 음식 이야기는 저한테 좀 뜨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튀긴 음식이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엔 튀김을 많이 하거든요. 기름 냄새부터 사람을 홀리잖아요. 손님들도 튀김이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근데 장수하신 어르신들 밥상을 유심히 보니까 튀김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대신 찜기나 냄비가 부엌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영자씨, 나는 평생 찌거나 삶아 먹었어. 기름에 튀긴 건 명절에나 겨우 먹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부엌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튀김기가 늘 가스레인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튀김류나 초가 공식품은 지방과 열량이 높아서 자주 먹으면 식단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찌고 삶는 조리법을 생활화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수십 년 쌓이면 장 건강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걸 저는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였구나. 저는 그날 부엌에서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튀김기 대신 찜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들이 낯설어했지만 담백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튀김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한상이 차려지는구나 싶어서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를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더라고요. 튀김기는 이제 창고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꺼내는 정도가 됐죠. 5장. 네 번째 음식 정제 밀가루와 인공 감미료.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이 양지읍에서 작은 밥집을 열고 오너셰프로 살고 있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요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0이 다 되어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책을 다시 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손목도 저리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밤늦게 리포트 쓰다가 꾸벅꾸벅 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약선 요리, 그러니까 약이 되는 밥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신 게 있어요. 동의보감이랑 본초 강목을 반드시 원문으로 읽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동의보감에는 수수 같은 잡곡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장 기능을 조절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 왜 통곡물을 챙겨야 하는지 그제야 확실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서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감사하게도 약선 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약선 요리 연구 모임을 하면서 건강 밥상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짓고 나물 무치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공부 덕분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제 밀가루 중심 식단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쉽고 인공 감미료도 사람에 따라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하얀 음식 대신 통곡물과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가진 음식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밥상을 보면서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6장. 음식보다 중요한 식사 습관. 여기까지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더 크게 깨달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와 습관이었어요. 장수하신 어르신들 밥상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채소부터 먼저 드십니다. 나물이든 쌈이든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부터 젓가락이 갔어요. 그 다음에 밥이랑 단백질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씨, 나는 밥 먹을 때 절대 안 서둘러. 천천히 씹어야 속이 편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식사 습관을 돌아봤어요. 손님 받으면서 서서 후딱 먹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밥그릇을 든 채로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밥이 벌써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도 철칙이었어요. 배가 8부 정도 차면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장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뭘 먹을지만 고민하고 어떻게 먹을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 먹을 때 수저를 일부러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밥맛이 오히려 더 좋아진 걸 느낍니다. 속도를 늦추니까 속도 편해지더라고요.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손님들께도 천천히 드시라는 말을 꼭 건넵니다. 처음엔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는데 다들 웃으면서 고맙다고 해주시더라고요. 7장.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식탁. 여러 어르신들 밥상을 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려한 특식이 아니었어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그리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제철 나물과 통곡물 잡곡밥, 거기에 적당한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올라가는 정도였죠. 저는 처음엔 이게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몰래 챙겨 드시는 귀한 약재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밥상을 볼수록 오히려 평범해서 놀랐습니다. 한 어르신 댁에 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밥상에 나물 3가지, 된장국, 잡곡밥,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상 위에 반짝이는 그릇 하나 없이 다 낡고 소박했어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특별히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없어. 그냥 이렇게 평생 먹었어. 저는 그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비법이라는 게 사실은 화려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소박한 식탁을 평생 지켜온 꾸준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박함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국그릇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밥상을 평생 지켜온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차 안에서 혼자 곱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함이 결국 이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게 메뉴판에도 나물 반찬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소박해 보여도 손님들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어요. 어떤 분은 어릴 적 어머니 밥상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8장. 마무리와 실천법.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확인한 내용,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 조리한 고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달콤한 음료 대신 제철 과일로 단맛을 채워보는 거예요. 셋째,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늘려보는 겁니다.
넷째, 흰 밀가루 음식 대신 통곡물과 채소를 식탁에 더 자주 올려보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제 부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냉장고도 다시 정리하고 찬장도 다시 채웠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다 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하루 만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가 며칠 만에 포기한 적이 많거든요. 그냥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대장은 하루 만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루 만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매일의 식탁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식탁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오늘도 부엌에 서서 손님상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반찬 하나, 조리법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대장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매일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